크립토 플러스 2부 시작합니다. 스매시파이 백훈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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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항상 이제 긍정적인 비트코인 긍정맨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 맞아요. 백훈정 대표님 오셨는데 네,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저번에 나오셨을 때보다는 좀 올라갔어요. 예상하셨습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보다 올랐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보지 않고 계시군요. 네. 요즘에. 네, 잘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 가격 흐름이 나쁘지 않은 거는 이제 감각하고 있으니까 글쎄요. 이유는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전망 자체라기보다는 그냥 거시경제 상황이 좀 큰 것 같고요. 네. 거시경제 상황은 다들 아시겠지만 별로 좋을 게 없죠. 예, 그렇지만 그동안 워낙에 빠르게 올라갔던 AI 관련된 주식들과 그다음에 이제 뭐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관심받았던 다양한 이제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주식들까지 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고평가 논란, 그다음에 오버프라이스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있죠. 네, 이제 그런 와중에서 뭐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다가오는 7월 FOMC에서 금리 동결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점점 잡히고 있는 듯한 모습이 또 지난 6월 PPI, CPI에서 보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많았는데 지금 다시 이제 중동 전쟁이 확전되니까 아무래도 유동성 환경은 계속 타이트할 것 같다. 근데 주식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뭔가 다른 거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는 모습도 보이죠. 다우존스 지수가 예를 들어 나스닥이 떨어진다는 오른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경기 소비재, 경기 방어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물론 시장의 소외를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나빠질 것도 없다라고 하는 내러티브를 입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씩 넘어오는 자금들, 많이 AI 관련 주식들에 과 집중돼서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조금씩 흘러나올 때마다 이제는 코인을 사도 되는 타이밍 아니냐 이러면서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게 지금 가격을 약간이지만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밀어올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저가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맞습니다. 네. 저 문득 궁금한 게 이제 일부에서 저희가 거래소가 좀 닫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러면 보통 하락장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인 건지 아니면 이제 그게 지나가고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를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정말 최저점이 어디냐는 사실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최저점이 나오는 포인트가 그 캐탈리스트가 항상 뭐였냐면, 촉매제가 뭐였냐면 보통은 이제 대형 암호화폐 업계에 있는 대형 금융기관 같은 곳들이 파산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떨어지면서 저점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는 근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맥스 거래소가 중단한 거나 비트마트 거래소가 이번에 뭐 영업 중단한 거나 이런 게 유난히 많은 언론지상에서 좀 다루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FTX 파산도 했고 그다음에 플러스 토큰 사태라는 것도 있었고 테라 루나 사태도 있었고 마운트 곡스 파산도 있었고 이런 뭐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아주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던 디파이, 시파이 기관들이 파산하면서 하락장의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달아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나와야 끝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예상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또 스트래테지가 그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었죠. 근데 어떻게 또 수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네. 거래소들도 지금 문을 닫고 있지만 뭐 소규모 트레저리 기업들도 비트코인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은 이어지고 있는 건 맞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뭐 5만 불까지 내려갈지 그거는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하락은 사실 하락장이라는 거는 구간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제 어느 정도 하락장의 기간으로 보든 뭐 온체인 지표로 보든 끝으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면 막 발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 무릎 정도 왔을 때 그때부터 매수를 시작하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밈을 봤는데 네. 이제 어깨에서 팔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워드 도그를 하고 있으니까 네. 어깨가 바닥에 있고 무릎이 그렇죠. 위에 있는 네. 이제 그 포즈를 하는 밈을 봤는데 약간 네. 제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공감 가는 밈입니다. 예. 네, 많은 사람들이 파도를 거꾸로 타죠. 물구나무로 하고 있죠, 사실. 예. 아니 좀 평범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어떨지. 평범하게 해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왜 요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제가.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비트코인은 뭐 그냥 제가 볼 때도 지금 뭐
이게 지금 약간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네. 말씀하셨다시피 뭐 반도체 주가 떨어지고 있고 방산 네. 떨어지고 있고 다 올라갔던 건 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일찌감치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데가 가만히 내려오고 있는 친구들을 네.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 어서 와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사실 오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네. 비트코인 말고 비트코인 우리가 관련주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채굴주라든지 아까 얘기하셨던 스트래티지도 그 중에 하나고.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DAT 네. 기업이 이번 지난주부터 순유출로 돌아섰어요. 그럼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큰일이라기보다는 네, DAT 기업이 순유출이 DAT 기업은 이제 각각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옥석 가리기가 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조금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네. 네, 아니 뭐 저도 안 그래도 요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제 비트코인 상승장이 돌아오면 분명히 또 떠오르는 주식들이 있을 건데 네. 뭐가 그렇게 될 것 같냐고 많이 여쭤보시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비트코인의 과거 2025년 우리 한번 떠올려 보면 비트코인이 이제 과거 상승장 대비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작았고 변동폭이 줄어든 상태로 상승장이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이들 아쉬워하셨죠. 근데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생물로 치면은 생명력이 조금 저하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 생명력을 뺏어간 주체가 있어요. 비트코인으로부터. 바로 그게 DAT 기업들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 스트래티지를 비롯한 우후죽순 생겨난 2024년 5년경에 우후죽순 생겨난 DAT 기업들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변동성을 대거 흡수하면서 이 주가 변동성은 엄청났습니다. 스트래티지의 주가 변동성도 물론 엄청났지만 소규모 신생 DAT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이제 진짜 엄청났죠. 예를 들어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들만 하더라도 뭐 저점 대비 40배가 올라가고 막 이런 기염을 토했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지금도 2027년 다가오는 상승장, 이제 2027, 8, 9 이렇게 상승장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많은 DAT 기업들이 흡수해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는 DAT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의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네. 예를 들어 채굴 주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주식 같은 거. 미국의 또 로빈후드도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 매출이 상당히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네. 뭐가 제일 주가가 좋을 거냐? 이거를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딱 비트코인과 관련성이 가장 깊은 기업들, 요것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 받을 것 같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물론 옥석 가리기가 있을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단순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주가라고 하는 거는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치로의 이제 디스카운트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라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컨센서스는 다 있겠죠. 네. 모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얼마나 많이 비트코인을 모을 거냐가 그럼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이제 독보적으로 사실 치고 나가고 있는 게 스트래티지고 스트래티지는 워낙에 일찍 시작했으니까 비트코인을 이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만 해도 이 기업은 사실 가장 먼저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다시 시장에 팽배하다면 그럼 비트코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야?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스트래티지는 이미 상당히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보고 나머지 기업들인데 이제 나머지 소규모 기업들 간에는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벌어질 건데 역시 네. 이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단기간 안에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전반적으로 보고 시장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DAT 기업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뭐 다른 기준보다는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그 기업의 주가 혹은 이런 안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 주시던 거에도 들어있지만 스트래티지가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NAV라든지 이렇게 그 우리가 보는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DAT 기업들을 판단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이 MNAV가 1.0 밑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하는데 스트래티지 한번 갔다 왔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일종의 얘가 대장주인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섹터가 생명력이 다한 거 아니야? 이 대장주가 이러는 걸 보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아직도 많죠.
그리고 자본시장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스트래티지가 지금 굉장히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건데, 일단 스트래티지 주가에 우리가 상승을 예상을 하는 그 기저에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이라는 기본이 있어요. 그게 기저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의 말에 공감을 하시려면 먼저 비트코인 가격은 오른다라고 하는 게 먼저 전제가 깔려야지 대화가 됩니다. 그게 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아? 이러면은 이제 사실 비트코인이고 스트래티지고 MSTR 다 의미가 없는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스트래티지의 경영진 마이클 세일러, 뽕러 그리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걸 의심하진 않을 거예요. 무조건 올라간다. 이 신용화폐가 무한히 팽창하는 세상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희소한 자산의 가격은 올라간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은 금 같은 아주 오래됐거나 뭐 시가총액이 큰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오해와 무시와 괄시를 받는 시기가 오니까 그럴 때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또 다시 신용이 팽창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걸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래티지도 처음에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고 나서 많이 모아가는 전략을 레버리지를 택했어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 만기가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만기에 이 본인들의 회사 보통주로 바꿔주면서 결국 레버리지를 땡겨서 비트코인을 사는 전략을 택했고, 그게 지금 거의 대부분의 DAT 기업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보통 오를 때예요. 그래서 자본시장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도 아주 높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전략이 통하죠. 근데 이제 스트래티지가 2020년에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해서 한 사이클 거쳐보니까 이 하락장이라는 변수가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사채는 만기가 있어요. 그렇죠. 만기 불일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듀레이션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제 하필이면 하락장이 막 짙어지는 그 순간에 전환사채들의 만기가 막 대거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그것들을 갚기 위해서 자금 조달이 안 돼요. 추가 자본 조달이 안 되고 그런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영구 우선주라는 걸 만들기에 이르는 거예요. 아마 엄청 치열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 고민의 결과로 나온 게 영구 우선주일 건데, 이게 이제 만기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네. 주기이기 때문에 영원한 퍼페추어티를 가지고 있는 만기예요. 그러니까 이 듀레이션 리스크에서는 벗어났죠. 근데 스트래티지도 어차피 비트코인 하락장이 오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락장이 지금 막 거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고, 네. MSTR 주가는 그동안 레버리지 효과로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주가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단기간 안에, 그것도 우리가 뭐 금처럼 20년 뒤에 또 오를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단기간 안에 1년 하락장, 3년 상승장이 반복된다고 믿는다면 이제 조만간 다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자본이 들어올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당연히 스트래티지로 많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는 분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주인 스트래티지를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시장이 지금은 너무 과도한 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면은 저는 그냥 문득 궁금한 게, 아까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좋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스트래티지가 요번에 느꼈듯이 비트코인을 많이 그냥 무작정 많이 갖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관리를 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도 생길 것 같거든요. 일반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번에 지금 DAT라고 하는 그 기업 재무 전략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지점인데요. 이제 스트래티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레버리지 플레이로 비트코인을 잔뜩 모았고, 네. 이제는 거기서 약간은 살피해서 영구우선주라는 상품으로 자본 조달을 하는 것으로 좀 피봇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따라하는 다른 기업들이 똑같은 그 페인 포인트를 느끼고 있는 거고요. 하락장이 짙어지니까. 네. 25년에 시작했던 신생 DAT 기업들 전환사채 발행을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뭐 몇백 개, 몇천 개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전환사채들에. 그러면은 올해 하락장이 이렇게 짙어진 가운데 만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자본 조달이 안 돼요. 이 기업들의 주가도 지금 동전주가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잠겨 있는 비트코인을 파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DAT 기업들의 순 유출이 이번 주에 진행이 된 겁니다. 뭐 미국의 상장사인 KULR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영국 상장사 더 스마트웹 컴퍼니라고, 거기에 이제 이사로 있는 분이 그 제시 마이어스라고 하는 분인데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이 아주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영국 그 스마트웹 컴퍼니 상장사로 들어가서 재무 전략을 펼치는데 여기도 이제 속절없이 비트코인 이번에 팔았죠. 물론 여전히 비트코인이 많이 있어요. 이 두 회사 다. 그래서 재무 전략, 비트코인 DAT 기업 전략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긴 하나 결국 이 듀레이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된 셈이에요. 그래서 요즘의 네. 트렌드는 뭐냐면 이 비트코인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결국 그 생각을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단순히 레버리지 플레이만 해서는 이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같은 어떤 천재적인 금융상품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통해서 타개할 만한 그런 수단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걸 해봤자 어차피 인기가 없고 새로운 거를 만들자고 하니 뭔가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고, 한 일본 시장에 있는 메타플래닛 정도가 스트래티지랑 똑같은 걸 했지만 사실 일본 시장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미국 시장은 스트래티지가 다 먹었고 일본 시장은 메타플래닛이 다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과정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지라고 이제 DAT 기업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을 좀 현실성이 보이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서 늘려나가는 전략이 역시 안전하고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채굴 기업들과 이 합병을 하는 DAT 기업들이 많아요. 작은 규모의 트레저리 기업들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금 전략 가운데 하나는 자그마한 규모의 채굴 기업들과 합병을 해버려서 이제 우리는 채굴도 하고 이 채굴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비트코인을 트레저리에 쌓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상승장이 오면은 다시 이 전환사채 발행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늘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 말하자면 서바이벌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채굴 이거는 사실 좀 상상하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채굴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사실 하락장에 손 놓고 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은 금리가 안 나오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채굴이랑 결합해서 뭐 생존을 좀 도모한다. 이거는 되게 합리적인 접근인 것 같고 네. 그 예전에 잠깐 나왔었던 비트코인을 대출해주고 뭐 여기서 이자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 금융 플레이를 하는 아마 스트래티지가 처음 얘기를 했었던 모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런 모델은 지금은 하고 있는 곳은 없나요? 네, 아직은 없죠. 그걸 이제 크립토 네오뱅크다 이렇게 부르는데 스트래티지도 아직은 그 분야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우리 그 잭 멜러스라고 하는 스트라이크의 CEO가 21 캐피털이라고 하는 트레저리 기업을 공동 대표를 하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테더사가 삼자합병을 주관을 해서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그 잭 멜러스의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그 비트코인 담보대출 기능이었어요. 비트코인 담보대출 기능으로 비트코인으로 실제 이자 수익을 버는 사업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트레저리 기업과 합병을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 현금 흐름이 쌓이는 기업이 되죠. 거기에 이제 채굴 기업까지 하나 더해서 삼자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됐다는 거예요. 무산된 이유는 정말 복잡할 거예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고, 네. 그다음에 제가 방금 이제 채굴 기업들과 트레저리 기업들이 합병을 도모하고 있다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전망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봐요. 미국에 왜요? 있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은 좀 성장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데 중요하게 네. 보는데 채굴이라고 하는 산업은 굉장히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산업이거든요. 네. 너무 마진이 박하고 자본 집약적이고 어떤 성장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야, 이 기업을 지금 트레저리 기업들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을 금융공학 플레이로 모으는 기업들인데 이런 자본 집약적인 말하자면 공장을 사서 여기에다가 매몰 비용 엄청 발생하게 하고 이거 살아남을 수 있겠냐, 안 될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산됐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잭 멜러스는 그냥 스트라이크의 대표로 돌아가서 21 캐피탈은 이제 대표 물러서고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거예요. 그것도 되게 충격이 컸어요. 사실 네. 그 뉴스 나오고 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트레저리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이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최근에 나온 재밌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을 모으는 새로운 트레저리 전략을 소개를 한 기업이 있어요. 또 오렌지 주스라고 하는데 오렌지 주스요? 네, 오렌지 주스 예. 색깔이 오렌지가 비트코인이라서 그렇죠. 그런 건가 보죠. 맞아요. 회사 이름이 진짜 오렌지 주스인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버크셔 해서웨이 플레이를 하겠다. 아, 네. 우리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험사, 카드사, 은행 같은 회사들의 투자를 잔뜩 해서 여기에서 아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벌어들이죠. 네. 그다음에 이걸로 이제 워렌 버핏 형님이 좋아하시는 주식들에 투자를 해서 대거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고 그걸로 이제 더 많은 주식을 사고 이러는 플레이를 펼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정은 현금 배당이 나오는 코카콜라 같은 이제 회사도 있지만 은행 주식, 은행, 보험, 카드 이런 회사들은 계속 들고 간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현금이 나오니까 그거를 똑같이 하겠다. 어떻게 하겠냐? 이제 미국에서 연 100만 불 이상 현금 흐름이 나오는 회사들을 인수한다는 거예요. 100% 인수를 한다는 겁니다. 사모펀드처럼. 오, 네. 그다음에 이 회사들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 그 외에 나머지 방법은 전혀 쓰지 않겠다라는 게 이 회사의 컨셉이에요. 일종의 사모펀드예요. 약간 그 스트래티지가 금융적인 방법으로 네. 펀딩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산다면 이건 그게 아니라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들을 사서 네, 거기서 돈 버는 걸로만 사겠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비트코인 매수 압력은 커지긴 하겠으나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또 산 거를 보유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네. 또 기업 가치도 같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회사들을 사서 사모펀드처럼 사모펀드는 기업을 매수하면은 뭐 경영진 교체하고 기업 체질 확 바꾸고 뭐 이렇게 한다면 매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전혀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보유할 목적으로 사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도 것 해봤어요. 같진 않지만. 제가 예. 저희 회사도 혹시 인수해 줄 수 있냐고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 정말요? 안 된대요. 왜 일년에 안 된다고 하나요? 일단 1년에 100만 불 이상의 현금이 발생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 미국 기반이어야 된다. 이런 아주 뭔가 자기만의 기준이 확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희도 이제 현금 흐름이 한 100만 불 이상 발생하면은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하고 예. 세이브 오빠 했습니다. 실험이 성공하려면 결국에 만약에 100만 불 정도를 1년에 번다. 네. 그럼 그게 비트코인의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이 그 회사의 성장률보다 높으면 그렇죠. 성공하는 것이고 네. 근데 낮을 가능성은 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STRC하고 비슷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1년에 비트코인 10%안 오르겠어? 요런 네. 마인드로 그렇죠. 사실 만든 상품인 거 재밌네요. 네. 아, 진짜 신기하네요. 요즘 그런 트렌드는 아이디어는. 맞습니다. 이제 레버리지에서 좀 벗어나서 하락장이 너무 무서우니까 네. 레버리지를 좀 벗어나서 어떻게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 밸류 에디드 된 사업으로 비트코인을 모을 것인가 이거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주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네. 네, 어떤 한 건강해지고 쪽으로는.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비트코인이 기업 대출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그 이제 패밀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자기들끼리 비트코인을 주고받고 하면서 또 용도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네. 살짝 드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뭐 비트코인 기반의 담보 대출이라든지 뭐 스트래티지가 얘기했던 것들 뭐 결제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한다 이게 이제 사실 그 21 캐피탈과 이제 잭 말러스가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건 이제 거의 파토가 난 것처럼 보이고 나중에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좀 이제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고요. 네. 오히려 그게 아니라 굉장히 그 단단한 매출 이익에 기반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추가 매수하는 약간 이런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걸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영원한 사실 숙제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냐? 맞아요. 아니면 뭔가가 묻어 있는 약간 주식을 산다던가. 비트코인이 묻어 있는 주식을 사거나 네. 뭐 이런 게 맞냐? 그 사실 스트래티지 국민연금도 재미를 톡톡히 본 게 과거에 비트코인이 1오르면 스트래티지는 3올랐거든요. 네.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그렇죠. 올라갈 땐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뭐 어떻게 사는 게 좋습니까 지금? 그 질문을 저도 가끔 받습니다. 비트코인 사는 게 맞냐? 아니면 스트래티지가 엄청 내려간 것 같은데 지금 스트래티지를 사는 게 맞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비트코인 기본적으로 저같이 비트코인을 이제 장기 저축 수단으로 바라보고 아주 집중적으로 모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라고 하는 것조차도 배신자처럼 들릴 거예요. 그 정도. 그걸 걱정하고 계시군요. 뭐 아닙니다. 걱정하는 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도 좀 어느 정도 살고 있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시각은 비트코인이 기업들도 사면 안 되고 정부도 사면 안 되고 약간 그렇게 보는 시각이랑 비슷해요.
우리 개인들이 사게 놔둬야지 무슨 정부 기관 뭐 블랙록 네. 이런 것들이 사게 놔두냐. 네. 근데 그거는 맞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고요. 사실 비트코인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기업들도 기관들도 정부들도 다 비트코인에 관심 가지고 사주는 게 좋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당연히 비트코인보다는 그러니까 저희 전 세계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네.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사람들보다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든지 또는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그 회사가 비트코인을 좀 알고 보니까 가지고 있었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업을 해보면은 너무나도 알게 당연한 건데 롱테일이라고 있잖아요. 네. 언제나 내 매출에 기여를 하는 사람들은 소수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출 기여도가 요만큼밖에 없지만 고객 베이스 숫자로 보면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게 바로 롱테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비트코인도 똑같은 결과로 기여될 거라 좀 봐요. 그래서 주식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뭐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그거 상품 만드는 주식들이 앞으로도 더 다수의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거고 그러면은 비트코인보다도 가격 상승률이 높을 거예요. 그럼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되진 않을 건데 지금 다음 상승장을 딱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다시 비트코인 상승장이 오면은 여전히 관심 받을 곳은 딱 스트래티지라고 저는 보고요. MSTR 그리고 일본의 메타플래닛 정도. 이제 네. 비트코인 개수 기준으로 리스트업을 해봐도 메타플래닛이 이제 2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타플래닛도 물론 일본 시장이니까 접근성이 미국만큼 좋지는 않겠지만 큰 관심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네. 게다가 메타플래닛은 이번에 15증권이라고는 증권사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퍼펙트한 사업 모델을 갖췄어요. 일본에서는 미국같이 적극적으로 뭐 ATM을 한다거나 해서 네.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데 그 영구선주를 발행할 수 없는데 증권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이제 현금 배당이 나오는 ETF 같은 상품도 만들어 내겠다고 했고 또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토크나 증권도 발행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상품 라인들이 갖춰지면 여기서 또 매출이 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타플랜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DAT 기업들이 사실 있으나 DAT 기업이 있었는데 지금 좀 약간 또 활동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DAT를 하겠다고 하면은 기관 투자 자금을 투자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은 금융 플레이를 펼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전적이 없어요. 그런 거에 투자해본 전적이 없고 무조건 다 회사, 공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제조업 기반 베이스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아무튼 제조업 느낌이 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채굴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간 게 이제 비트플래닛이에요. 네. 채굴하겠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로 뭐 이렇게 확장해서 두 개를 같이 병행하겠다 이렇게 네. 나간 게 비트플래닛인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집약적인 이런 공장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매몰 비용 네. 많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국내 DAT 기업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제3자 현물 제3자 배정을 해가지고 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샀어요. 근데 결국 이게 너무 과도한 주가 희석으로 이어지고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니까 주가가 그냥 동전주가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금감원에서는 그 주가도 너무 싸게 오래 머물면은 이거 상폐해버리겠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위기까지 이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더 빠지고 맞아요. 예. 한 10명이 이렇게 손받기만 하는 주식으로 이제 막 지정받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뉴스에 다 나와요, 공시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본시장이 열려 있어야지 그런 DAT 기업도 나와서 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자본시장 분위기가 있다. 그런 문제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다가올 상승장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그걸 믿지 않으면 사실 오늘의 대화가 의미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네. 상승장이 올 건데 뭐 그 당시에 이제 왔을 때 좀 이런 관련주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메타플래닛이든 스트래티지가 되었든 할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너무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비트코인을 축적해왔던 기업들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스트래티지가 사실 그렇게 모으긴 했지만 너무 일찍 시작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정당화된다는 말씀이고요. 메타플래닛도 지금 상당히 그 증권사 인수한 것 때문에 사업 모델을 잘 갖춰놔서 괜찮다.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그냥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모은 것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런 것들은 이제 하락장이 앞으로 조금 몇 개월 더 남았다면 그 상황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고 예.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같이 이제 거래 수수료 기반으로 매출을 버는 회사들은 그것도 굉장히 이 중앙 집중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위 몇 개 대기업만 살아남는 식으로 계속 양극화가 벌어질 거예요. 이제 전 시간에 우리 비트맥스 거래소 문 닫은 것도 얘기하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상위 예를 들어 미국은 코인베이스, 뭐 한국은 업비트, 뭐 저렇게 상장사 주식을 투자할 수 있다면 최대 대형 거래소 주식 정도에 투자하시는 게 좋고 로빈후드 같은 곳들은 근데 좀 혁신적인 것들을 많이 내죠. 예를 예. 들어 이번에 AI 크립토 트레이딩 서비스도 내고 하면서 상승장을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돈 벌어줄 테니까 지금 빨리 돈 넣어. 상승장 오면 우리가 돈 기막히게 벌어줄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 베이스, 그다음에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안정적인 모델로 비트코인 모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님 모시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또 관련주 투자 상승장이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